안녕하세요. 자, 문학개론 2주차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문학에 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로서의 문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야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우리 대학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개강 후 총 3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잘 알고 있다시피 전국적인 확산의 추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경계해야 될 상황에 돌입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 다소 이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지역사회의 소규모 감염이라고 하는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기대하고 있는 바는 이제 초중고가 4월에 접어들면 개학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대학도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역시 많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이 비상시국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문학개론 2주차 두 번째, 문학에 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로서의 문학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문학의 개념, 그리고 문학의 하위 장르, 특히 시, 소설, 희곡을 중심으로 한 3대 장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각각의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다 개념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학의 의미는, 또 시의 의미는, 소설의 의미는, 희곡, 드라마의 의미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이죠. 오늘은 조금 달라요. 실제로 문학이 어떻게 문학 수용자들에게 인식되고 감각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근대 이후의 문학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고 전개되어 온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지금 국어국문학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전공 중에서도 1학년 전공 기초 교과목인 문학개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학이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식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문학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이건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글, 또는 더 폭넓게 언어, 창작, 또는 상상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시, 소설, 드라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성돼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문학하면 무언가 일상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국어국문학과 또 국어국문학 전공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학문 편제 속에서 이 국어국문학 전공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뭔가 저 문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저 전공의 분야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영역과는 약간 차이를 갖는 것은 아닌가,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문학의 개념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이 한자어로 문학이라고 썼을 때는요,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문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모든 것, 문자로 된 모든 텍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세,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이른바 뭐라고 할까요? 유교 경전을 비롯한 금과 옥조들을 모아놓은 그런 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글들을 뜻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문학을 배운다 또는 문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특수한 계층에게 한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문학을 창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작,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이 창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 행위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창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과 결부되어 있고요. 이 예술을 꼭 직업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행위의 중심에 놓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하죠. 이 가짜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짜 쓰지만 이 전문적으로 어떤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물론 뭐 정치가도 마찬가지인데, 정치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사람, 과연 전문적인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 이른바 일하거나 뭐 놀거나 하는 그런 행위와는 좀 다른 인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창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불평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창작의 행위 또 그 결과로 나타난 예술 또는 예술품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술 작품들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나리자라고 하는 회화가 있습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는 인물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모나리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 미소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창작해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그 모나리자를 그린 창작자가 아니면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물론 뭐 노력, 훈련 이런 것도 있지만 무언가 이런 창작이나 예술의 영역은 선재성을 가진 사람, 즉 천품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영역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 소설,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나도 이런 문학 작품을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런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시를 읽고 와, 나도 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진달래꽃과 같은 시를 쓸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김소월은 김소월만의 어떤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김소월은 일반적인 인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이죠. 우리들과는 좀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창작 행위를 수행하는 예술가 또는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품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만 비로소 창작되는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고도의 정신적인 어떤 활동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문학은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근대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문필가라고 했을 때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죠. 누구나 다 문장 쓰기를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지만 이른바 문필가로 이름을 떨칠 수 있을 만큼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된, 특수화된, 그 수가 적다라고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국어문학 전공 수업, 문학개론 수업을 듣거나 또는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창작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들, 소설이든 시든 뭐 드라마든 기타 다른 문학 텍스트를 읽어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썼지? 와,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문학에 관한 아까 얘기했던 문학은 일상의 영역과는 다른, 일상을 이른바 초월해서 일상 너머에 있는 비일상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고요. 문학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로부터 도출되지만 지난번에 시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시의 언어가 일상어를 변형시켜서 일상어를 새롭게 시어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출발은 일상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시 작품을 읽었을 때는 와, 저렇게 언어를 어떻게 다룰 수 있지? 나는 저렇게 시어를 구축하고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문학은 나와는 다른 세계, 나와 거리가 있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 소설가, 극작가는 뭔가 우리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존재, 이질적인 존재, 이른바 별종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국어문학이라고 하는 학과에 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예창작이라고 하는 것도 과가 있죠. 이것도 뭐냐면 문예창작이 이렇게 천품,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술적인 힘을 발휘한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근대적 제도 또는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고 누구나 다 문학작품을 또는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학과.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거였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인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왜 이런 인식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문학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문학자라고 불리지는 않죠. 우리가 다 누구나 글을 쓰지만 누구나 다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그 글을 썼다고 해서 문학자로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 제도로서의 문학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돼 있지만 이때 문학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가, 이런 천재성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창작한 문학작품을 접하는 것을 통해서 대상, 사물, 사건, 세계,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이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대상, 사물, 사건, 세계를 무언가 다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내면을 깊이 있게 파헤치려고 하거나 누구나 봤던 모양을 똑같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로부터 그 사람이 뭔가 우리와 다르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이건 사실 뭐냐, 문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을 낯설게 바라보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예요?
보드 마카펜이죠. 이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는 필기 도구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보드 마카펜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써보거나 배우거나 이 이름을 들어봤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부르는 명칭도 규정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걸 관습적 사고라고 합니다. 문학은 이 관습적 사고를 재생산하지 않아요. 이건 보드 마카펜이냐 보드 마카펜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보드 마카펜의 용도, 쓰임에 비추어서 필기구다라고 규정하는 게 관습적 사고라면 이 보드 마카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수업 시간에 졸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보드 마카펜을 탁 던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졸고 있던 사람이 이발을 맞고 그럴 리는 없지만 피를 내뿜고 죽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살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물건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물건의 의미가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물건의 의미는 다르게 변형될 수 있어요. 그건 이 물건의 규정된 의미를 고정화시키지 않고 이 물건의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꼴을 갖추고 있다라고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동의를 하죠. 물론 이제 그 자체에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학자들은 뭐냐면 그러한 규정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른바 이데올로기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새롭게 재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학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방식으로 재정이 될 수 있구나. 하나의 대상 또는 사물이 단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의미망 속에서 아주 폭넓은 의미를 생성시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학자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과연 그런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대 이후에 문학은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학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하지만 얘기했죠. 고급문학과가 있잖아요. 고급문학 전공이 있잖아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문학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문학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청품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에 의해서만 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문학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뀐 거죠. 그만큼 교육의 영역, 물론 이게 제도죠. 제도로서의 교육. 교육의 영역으로 문학이 들어오면 문학은 이제 다른 여타의 이른바 실용적인 학문의 영역과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영학과 문학.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영학, 경제학은 인간의 실제 삶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문학은 그렇지 않은 그런 인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문학을 전공해서 취업하기 곤란하다. 오히려 경상계열을 전공하면 취업하기 훨씬 더 유용하다. 실효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인식. 그게 뭐예요? 학문을 기능주의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문학은 그걸 해봐야 실제 일상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낭만적인 영역 속에서의 특수한 어떤 천재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에 비춰보자면 이제는 누구나 다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문학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문학 또한 다른 측면에서 실용적인 영역,
현실 세계 영역으로, 물론 현실 세계가 모두 다 실용적인 것으로만 의미화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학 또한 문학에 대한 인식 의미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문학을 창작하는 문학자들 또한 다르다가 아니라 그냥 소설가, 시인,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차이, 그러니까 경영인이 있다. 왜 우리 CEO 전문 경영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설 쓰는, 전문적으로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이지 그 이전과 다르게 문학하는 사람은 뭔가 우리와는 다른 영역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럼 특히나 이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제도가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소설가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소설가가 될 수 있어요? 소설 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도 습작하면서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소설 창작이나 시 창작 수업을 들으면서 소설 창작할 수 있고 시 창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소설가, 시인이라고 하는 칭호 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소설 쓰는 사람을 소설가라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창작하는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나 칭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소설가라고 하는 하나의 자격이 주어질 때는 그 소설가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들, 제도적인 기반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써서 그 글이 아주 유려하게 잘 쓰여져 있고 사람들한테 읽혔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은 문필가다? 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이 경로도 좁았을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 그들의 공동체도 상당히 지역적인 그런 단위였고요.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양반, 사대부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외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이른바 문학자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면 문학 생산의 조건으로서 그런 문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하나의 집단 또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의 권력이에요. 권력 속에 편입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인정받고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으로 따지면요. 초기에 10년대,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문학자들 어떻게 했냐면 유학생들, 일본 유학생 주로 이런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자신도 창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창작을 하면서 문집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문집은 전 근대 시기에 이른바 양반들이 자신들의 무슨 문집을 만들어서 아는 사람끼리 돌려보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문학과 관련해서 예컨대 무슨 러시아 문학, 영문학, 독일 문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는 글을 쓰거나 그런 문학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돌려봤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확장되는 것이 뭐냐면 동인지라고 하는 문단 질서의 초기 상태가 만들어진다. 즉 문학 동인들이 자신들의 문학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제책된 형태의 문집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러던 것이 출판, 인쇄, 미디어의 발달과 즉 대량 인쇄, 그 다음에
배포, 소비, 유통망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신문이라든가 잡지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 지면의 요구에 의해서 창작란이 만들어지고 그때 소설도 쓰이고 시도 쓰이고 드라마도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런 신문이나 잡지라고 하는 미디어의 변천, 그리고 그 미디어에서의 창작란의 신설, 그리고 그 창작 공간에 맞는 창작 활동들이 연계되면서, 즉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야 약간 치기 어린 20세기 초반에 한국의 청년들이 이런 창작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견이 되면 그 뒤를 이은 후속 세대들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동인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추천제도, 공모제도라고 하는, 즉 문학 활동을 하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뭐 수필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인준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예를 들면 신춘문예 같은 제도예요. 공모를 하죠. 그리고 나서 습작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작품을 써서 응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성 문단인들이 그 중에서 수려한 작품을 선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가로 등용하는 거죠. 등단한다고 하잖아요. 그 작가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문단 질서, 문학 권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등단하고 나면 나는 이제 시인, 소설가, 극작가가 되는 거예요. 요건 이런 신춘문예라든가 각 잡지의 등단 제도들을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기성의 중견 문인들이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추천해가지고 뭐 1회 추천 또는 뭐 3회 추천, 이게 작품을 물론 당연히 써서 그 작품을 추천하는 거죠. 그런 추천 제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체로 192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러다 보면 예컨대 어떤 특정한 경향, 뭐 그것이 사상적 경향일 수도 있고요. 작품의 경향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향, 흐름 또는 문학 단체라든가 그 문학 단체를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또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뭐 출판사라든가 문학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방향들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비평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문학 작품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작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국어국문학과 또는 문예창작과 이런 곳에서 창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작을 쓰고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등단 제도들을 활용해서 응모하고 이제 문단 질서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는 문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등단 제도뿐만 아니라 이 제도로서의 문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의 영역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문학 생산의 조건으로서의 그 자본주의적 질서,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뭐 등단 제도, 추천 제도의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제도와 관련된 이 미디어, 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체로 문학은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 텍스트가 실리는 곳을 생각해 보면 신문이라든가 잡지가 근대 초기의 형태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문학 잡지들, 개간지, 월간지의
문학 작품들이 실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창비라든가 문학과 사회라든가 문학동네라든가 현대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작가가 있죠. 그리고 독자가 있습니다. 이 작가와 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로서 미디어, 이 신문이나 잡지 등이 제도로서 장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제도 안에, 이 신문 잡지 안에, 특히 이 잡지 같은 경우 문학 잡지 안에 누가 있느냐? 이 편집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학 작품을 선정해서 실을 것인가? 독자에게 어떠한 문학 작품을 읽히게끔 할 것인가?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편집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제도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 구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대체로 이 편집자의 위치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잘 안 보이죠, 실제로. 하지만 이 편집자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작가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2의 작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뭐 제목을 변경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품의 순서 같은 것들을 조율할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조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자가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나아가서 감각하게끔 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이제 문학을 둘러싼 제도들인 거죠. 달라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학 제도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을 건너뛰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 미디어 환경적인 변화. 이건 대체로 한 20세기 또는 뭐 굳이 따지면 한국으로는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정도까지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 21세기 저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문학에 관한 인식, 문학의 개념, 문학에 관한 감각, 작가, 편집자, 독자에 대한 인식,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요. 물론 문자 미디어의 쇠퇴로부터 촉발된 거죠. 인터넷 미디어, 특히나 여러분 같은 경우 영상 미디어, 지금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또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더 이상 활자화된 문자 텍스트를 읽고 그 문학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지루해요. 영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냥 귀로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면 되는데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재밌고 접근성도 더 용이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용도 덜 들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학이 외면받는 시대, 90년대 중반에 근대문학의 종언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어요. 이른바 20세기를 풍미했던 근대문학은 이제 그 시효가 끝났다라고 하는 논의도, 뭐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는 문학이 더 이상 읽히지 않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요? 시 읽는 사람들 많지 않죠. 하지만 서울시 같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짧은, 물론 이게 시냐, 기존의 문학 담론 또는 문학 생산 소비, 제가 지금 생산 소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문학을 창작하고 문학을 감상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인터넷 미디어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그거 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 계획서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뭐 이광수의 무정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뭐 토지라든가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이런 대하 장편 소설 뿐만 아니라 단편 소설들도 있죠. 김동인의 단편 소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건너와서 이태준, 김승옥 또 뒤로 오는 최근에 뭐 90년대 여성 작가들 중에 아주 유명한 무슨 신경숙의 단편 소설들, 그것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인터넷 웹 소설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보면 웹소설? 그 소설 아닌데? 그 장르 문학 다 말초신경이나 자극하고 재미없고 뻔한 거 아니야? 하는 독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무슨 말이냐? 문학이 이제 더 이상 무슨 천품 또는 무슨 근대적 제도 이런 게 아닙니다. 창작자와 독자의 관계도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생산자와 소비자, 문학이 하나의 상품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근대 이후의 문학은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상품으로 인식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어떻게 해요? 휴대폰 꺼내가지고 휴대폰으로 띵 1,000원 결제하고 연재되어 있는 웹소설 1회분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좋다, 싫다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하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댓글을 답니다. 지금 이 주인공 이렇게 행동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네가 지금 갈등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배경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됐는데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웹소설을 쓰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자기가 소설을 앞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연재하면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문학의 생산과 수용이 일방향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요.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에 위계화된 수평적인 관계가 다시 수익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문학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문학자를 우리가 뭔가 다른 이질적인 뭔가 능력 있는 천품이 가진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웹진, 웹소설뿐만 아니라 이런 문학 활동들이 더 이상 이런 등단이나 추천 제도에 의해서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문학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각종 동호회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소설을 쓰고 서로 읽고 좋아요 합니다. 그럼 그건 문학이 아닌가? 과연 문학이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이전의 문학을 고루한 것, 이른바 본격 문학이라고 불렸던 것의 경계로부터 벗어난 것들은 문학이 아니야. 그렇지 않죠. 그만큼 사실은 문학에 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대 문학 이후의 문학, 특히 저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문자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지거나 해체되면서 새로운 문학에 관한 인식, 감각이 생겼고요. 문학을 너무나 손쉽게 서점에 가서 사거나 온라인 서점으로 구매할 필요 없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 기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 내가 결제해서 짧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잠깐 카페에 앉아가지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다가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문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문학, 개념, 문학에 관한 인식 또는 장르, 규정 방식, 문학을 대하는 태도, 감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문학을 규정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문학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문학 잡지에 실리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학 작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독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른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본격 소설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웹소설이 훨씬 더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마치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이 훨씬 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웹툰 이 작가 이제 더 이상 만화책으로
인쇄해가지고 만화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시대는 지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만화책 사서 봤어요. 1권, 2권, 3권, 4권. 또 책방에 가서 만화책 이렇게 빌려다가 봤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컴퓨터 키거나 스마트폰 가지고 웹툰 연재된 거, 회분, 필요하면 결제해가지고 보잖아요. 소설도, 문학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학을 대하는, 문학은 뭔가 현실 세계를 넘어서 있는, 아니죠. 이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소비하게 됐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훨씬 더 가깝게 밀착해서. 그러다 보니 문학은 뭔가 고귀한 것, 고결한 것, 문학에 관한 어떤 엄숙주의적인 태도도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경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거나 이미 그 울타리는 사라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문학에 관한 인식, 감각이 바뀌었고, 특히나 거기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근대적 시스템, 그 제도에 기반한 문학, 특히 문자 미디어의 생산 속에서 가능해졌던 문학 활동들이 20세기 후반,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미디어 환경의 급변,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다시 한번 문학에 관한 인식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존에 문학을 둘러싸고 있었던 제도의, 문학 제도의 강한 구속력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문학에 관한 어떤 고답적인 또는 문학 하면 무언가 이 천품을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완전히 사실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특히 근대 문학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여전히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인터넷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문학에 관한 인식과 감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마지막 이 예만 들고 오늘 수업 일찍 마칠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설은요, 소설가가 정말 이 고통스러운 창작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사람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창작품이었어요. 근데 AI,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AI가 소설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까지 가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사실은 도래하고 있다. 바둑만 AI가 두는 것이 아니라 소설도 인간의 창작 행위야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 AI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럼 이제 문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학은 누구의 영역인가? 완전히 다른 문학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이런 그 문학 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뭐 등장 제도라든가 미디어 환경, 교육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학이 작가, 작품, 독자가 아니라 생산자, 텍스트, 수용자 또는 소비자의 구도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 이제는 완전히 문학에 관련 인식과 감각이 바뀌었다. 그것도 사실 이 인터넷 미디어 발달하기 이전에 이미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짧지만 이것으로 2주차 두 번째 문학에 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로서의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3주차에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오늘 강의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한 주 더 연기되었기 때문에 3주차에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